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글로벌 과장 탁윤성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위안화 활용도 재고 방안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애착이 많은 정책입니다. 그게 올해 4월달에 신재인 위원장님을 모시고 영국의 한영 포럼을 개최를 했었는데, 영국과 함께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이 저희들보다는 한 발 앞서서 이제 위안화 허브 정책을 중국과 함께 이제 추진을 하고 있었고, 거기서부터 저희들이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위안화 허브를 이제 중요한 그 포럼의 그 주제로 이렇게 정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 논의에 일부 힘있고 또 여러 부처 또 기재부를 포함해서 여러 기관들이 노력한 결과 이게 7월달에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그 5가지 프로젝트를 포함한 그런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게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이제 기재부가 총관사가 돼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그 사업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제가 많이 그 인발부가 돼 있어가지고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 행사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위안화 활용도 재고 방안 및 향후 발전 방안인데요. 목차는 이제 위안화 국제화 전체 그 현황과 각국의 대응, 그리고 국내에서 위안화 활용도 재고 필요성, 그간에 왜 위안화가 그렇게 거래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진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위안화 활용도 재고를 위한 정책 과제, 향후 계획 같은 걸 순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안화 국제화 추이입니다. 이제 중국은 2009년부터 위안화 국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영내 무역 결제 통화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무역 결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투자 통화로까지도 이제 확대하려고 그런 노력을 경주 중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위안화 무역 결제를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이, 먼저 투기 자본으로 이제 활용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위안화 국제화 정책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일부 이제 자본시장 규제를 이게 자본시장을 조금씩 이제 오픈시켜 나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한먼이라든가 또 환율 위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주의 깊게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위안화 역외 허브를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일단 중국 역외로 나가게 되고, 그 역외에서 새로운 어떤 자체적인 시장을 구축을 하고, 그 자금들이 다시 역내로 반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한을 두면서 이게 제한적으로 반입되도록,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그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어떤 위안화 국제화 그 정책을 어떻게 하면 자국의 어떤 경제 발전 또는 금융 시장 개척에 이용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국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가장 먼저는 홍콩이 그 시작을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영국, 그리고 싱가포르, 이제 대만, 그리고 독일, 프랑스,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이제 그 위안화 허브 경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그 금융 분야 성장 동력 확보, 그리고 중국과 협력 강화 등을 위해서 이제 그 적극 동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안화 활용도를 이제 저희들이 이 정책을 추진할 때 이제 기재부라든가 관계부처 한은을 포함해서 이제 여러 관계당국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장점만 있다라고 그래서 무조건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장점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 저희들이 조심해야 되는 요인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장점이야 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홍콩이라든가 런던에 비해서는 그 경쟁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던 거고, 또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이 이제 가장 중요한 위안화 허브인데 거기는 이제 다 중화권이고 중국과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는 좀 더 다른,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비교 여류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중 관계를 보면은 금융을 제외하고서도 실물에서도 이제 많은 그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이 금융 쪽에서도 중국과 연계 관계가 높아지면 대중 의존도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가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과 또 여러 부처들의 그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판단한 결과로는 그 위험 요인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그 위험 요인보다는 기회 요인이 더 크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국제화를 하고 있는데 그 추세를 이제 충분히 활용하면서 우리의 강점인 높은 무역 관계를 활용해 나가자. 그리고 그 관계, 높은 무역 관계를 통해서 이제 형성된 위안화 유동성을 기초로 해서 이제 다양한 금융 서비스, 다양한 금융 상품을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라는 그러한 전략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앞에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 이제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또는 중국의 무역 거래에서 위안화로 결제하는 비중은 대략 한 18%, 2013년 기준으로 18%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통계가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약 2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어찌 보면은 그 한국과 중국의 어떤 여러 가지 지리적, 역사적인 밀접한 관계를 고려할 때 너무나 낮은 수치, 적어도 평균, 다른 나라와의 평균 수준은 돼야 될 텐데 그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지적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게 저희의 기회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비중이 낮은 이유가 뭐냐라는 그 원인을 한번 저희들이 그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저희들이 서베이 등을 통해서 이제 파악한 결과로는 기존 업체들이 기존에 이제 그 무역거래 관행이 이제 미 달러화를 주로 사용을 했는데 그게 매우 이제 몸에 익숙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뭐 무역업체에서 거기서 회계나라든가 무역을 담당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달러화가 너무 익숙하고, 달러화는 이제 또 중국 거래뿐만이 아니라 뭐 어느 나라하고 중동하고 거래를 하든 유럽하고 거래를 하든 뭐 다른 어디하고 거래하든지 간에 달러화가 자기들한테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존의 그런 관행들, 그게 이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야 두 번째는 위안화로 이제 그 결제를 했을 경우에 그런 그 익스포저가 생기게 되는데 그걸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 이제 금융 쪽에서 문제인데 충분한 위안화 관련 금융 상품 해지 수단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중국의 자본시장 규제 때문에 이제 위안화를 이제 자기 예금, 위안화로 무역 결제를 하고 거기서 위안화 자산이 생기게 되는데, 위안화 예금이 생기게 되는데 그 예금을 그 활용할 운용처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 위안화로 무역 결제를 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라든가 인프라가 미흡한 것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그 거래 부진의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포함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실제 무역업체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 이제 중국으로부터 무역 대금을 받고 이제 LC를 받았을 경우에 그 할인율이, 중국의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할인율이 달러로 받았을 때보다 할인율이 많이 높다. 그래서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역시 또 달러로 결제를 받는 것이 그 자금이 이제 그 급한 이제 자금 수요가 좀 많은 이런 무역 기업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이제 그 달러화를 선호하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이제 위안화 허브 정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최대의 중국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무역 흑자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실물을 뒷받침하는 이제 그 실물이 뒷받침된 위안화 허브를 구축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그 어떤 중요한 뭐랄까요 그 비교 우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 다음에 그 5가지 내용을 이미 저 은성수 차관보께서 국제경제관리관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5가지 패키지를 일괄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라든가 위안화 청산은행, 청산체제 구축, 그리고 800억 위안의 RQP, 그리고 QP의 그 확대, 그리고 위안화 표시채권 발행 장려 이러한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이제 그 원위안이 직거래되지 않고 먼저 중간에 달러를 구입을 하고 달러를 통해서 이제 위안화를 구입을 하는 또는 반대로 생각하면 또 이제 그 위안화가 있으면 달러를 사고 그 달러를 가지고 다시 원화를 구입하는 그런 이 크로스 거래가 일반적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절차 복잡해지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직접 원위안 직거래 시장을 만들므로써 이제 그 좀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자 그리고 거래 비용을 더 줄이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원위안화 직거래는 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미국, 엔, 루블, 말레이시아, 그다음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런 데서 그 이미 그 직거래 시장을 개설을 하고 있고요. 기대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안화 청산은행이 이제 그 또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청산은행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중국과 무역 결제를 할 때 뭐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무역 결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뭐 청산은행이 지정됐기 때문에 장점이 뭐냐라는 그런 그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산은행이 지정되면은 이제 이게 결국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이제 그 선진화된 홍콩 모델을 이제 저희들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중인데 홍콩 모델에 따르자면은 그 시냅스 이제 그 중국에 있는 내부의 어떤 지급 결제망을 한국까지 연결을 시켜서 중국에 이제 송금을 하고 하는 과정이 마치 국내에 우리가 자금 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리얼타임으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돼서 그렇게 그 편리성이 증대하고 또 거래에 있어서 어떤 오류 가능성을 이제 거의 완결성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완결성을 그 대폭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무역 거래를 하는 또는 위안화를 사용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여기에 위안화는 이제 국제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중국으로부터 그 자금이 원활하게 항상 이제 공급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위안화 청산은행이 지정되기 전이라면은 그래서 위안화의 수급의 어떤 경제가 상황이 이제 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에 그 불균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청산은행을 지정함으로써 그 위안화가 과잉 공급되거나 또는 과소 공급되는 경우에 그 경우에 그 청산은행이 흡수를 하고 또 제공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게 돼서 위안화 직거래 시장 그리고 전반적으로 위안화의 그 시장이 위안화 관련 상품 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그 무역 거래에 있어서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또 위안화 청산은행을 통하면 일반적으로 그 무역 그 자본 거래 자체가 중국과는 이제 자본 거래가 이제 제약이 돼 있는데 청산은행을 통해서는 이제 그 청산은행과 거래를 하는 국내 은행들이 그 관련 예금을 그 청산은행을 통해서 그 다른 은행들보다 더 고금리로 이제 일부 예금 적금할 수 있는 등 그런 식의 제한된 의미지만 그런 그 자본 거래가 일부 허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그 청산은행은 충분히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청산은행이 지정이 되면은 이제 국내 위안화 예금 등 위안화 자산이 축적돼서 이제 다양한 위안화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위안화 금융허브를 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 가장 기초는
그 위안화 리퀴디티를 국내에 쌓는 것입니다. 그 쌓는 거고 그 쌓는데 기초 인프라가 되는 게 이제 위안화 청산은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산은행을 통하면은 결제 단계가 축소돼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안전하게 자금을 중국과 거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RQP 제도를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이제 서로 이제 합의를 하였는데요. 그 중국은 이제 자본시장을 이제 타이트하게 규제를 하고 이미 역외로 나간 위안화가 다시 역내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원칙적으로 들어오는 걸 무역결제라든가 그 실물 거래가 기반이 된 경우에 한해서만 그 재반입되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외 이제 이자율차라든가 그런 그 금융시장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 건데 물론 장기적으로 이제 오픈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일단 막아놓고 거기에 그 일부 문을 개방을 해서 중국의 증권시장, 주식이라든가 채권, 특히 의미가 있는 게 채권시장인데요. 그 시장을 일부 개방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RQP 제도입니다. RQP 제도인데 이 RQP 제도는 이와 유사한 제도가 이제 QP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QP 제도하고 RQP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위안화가 이제 해외에서 이제 번토로 오프쇼에서 온쇼로 이제 자금을 송금할 때 QP는 달러 형태로 중국에 있는 커스터디 은행에 그게 송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국 내에 있는 커스터디 은행이 가지고 있는 달러가 중국 외환 시장에서 이제 달러에서 위안화로 바뀌는 과정이 바뀌어서 이제 중국의 이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그게 QP이고요. RQP는 당초에 그 역외에서 역내로 송금할 때 위안화 형태로 커스터디 뱅크에 그렇게 꽂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RQP의 가장 큰 차이고요. QP는 달러 형태로 그 중국 역내에 송금이 되는 거고 RQP는 위안화 형태로 이제 송금이 되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위안화의 국제화, 위안화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QP에 비해서는 이제 RQP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 중요한 혜택 중에 하나가 그 QP 제도는 주식을 50% 이상 그렇게 그 사도록 중국이 이제 주식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QP는 주식에다 상당 부분의 물량을 배정하도록 그렇게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RQP에 대해서는 그 주식 채권 비중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그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놓은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그 본질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QP가 가지고 있는 의의는 이제 그 아까 위안화 무역 결제가 우리나라가 이제 상당히 낮다. 전체적으로는 18%인데 우리나라에서 1% 내외로 매우 낮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역 결제를 위안화로 받아도 운용할 데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게 중요한 이제 그 저의 요인 중에 하나였고 RQP를 획득함으로써 그 부분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하나 중요한 수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역업체들이 이제 위안화로 무역 결제를 받고 그러면 그 예금을 다시 중국에 있는 고금리 채권 시장에 5% 국내에서보다 훨씬 높은 고금리 채권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그 투자처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 위안화 무역 결제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그 계기 또는 그런 수단을 마련해 주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그 RQP 한도를 보유하지 않는 국가들이 이제 중국에 투자하고 싶을 때 그걸 이제 한국의 RQP를 이제 그 쿼타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이제 위안화 금융시장을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또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제 그 RQP 제도가 이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또 위안화 허브 구축에 이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대중 투자 준비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두 번에 걸쳐서 그 PBOC 그다음에 인민은행 PBOC 그리고 외환 당국인 세이프 그리고 증권 감독 당국인 CSRC하고 두 차례 걸쳐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국내 업체들이 그 불분명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제 클래리파이하는 과정 그리고
또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 제시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그 의견 접근, 그리고 논의에 앞으로 향후 적극 논의하자라는 그런 수준의 그 논의의 그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위안화 컨퍼런스인데요. 이제 사실은 이게 매우 적극적으로 그 저희 금융이 그 다음에 이렇게 관련 당국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컨퍼런스를 개최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오히려 중국 그 관계 HSBC라든가 뭐 그 교통은행, 공상은행 등 그 수탁은행 자격이 있는 그 중국의 수탁은행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은행들이 수차례 걸쳐서 그 국내에 와서 이제 관련 제도를 설명을 하고, 또 일부는 자기 은행들의 장점을 이제 선전하면서 그 제도가 상당 부분 해소가 돼서 이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는 것을 좀 더 이제 본래 이제 저희들 생각은 그 많은 수탁은행들을 그 국내로 불러들이고, 또 수탁은행뿐만이 아니라 그 RQP를 이제 운영하려면은 중국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사야 되는데, 그걸 브로커리지를 끼고 주로 증권회사를 끼고서 이제 그걸 사야 되는데, 그 많은 증권사들 그리고 그 수탁은행들을 국내로 그 초청을 해서 그들 간에 좀 더 좋은 가격을 제시하는 그 기관들을 국내에 있는 자산운용사라든가 그 RQP에 관심 있는 기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제도를 만드는 게 본래 이 컨퍼런스 개최의 본래 목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기관들이 와서 이미 설명을 하고 또 자연스러운 경쟁 체제가 구축이 돼서 이제 이 부분은 좀 다른 목적으로 가능하면 이제 중국 그 담당자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직접 이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의 사항들, 또 어떤 또 개선 사항들을 그 건의할 수 있는 자리로 그렇게 마련해 보려고 중국 당국까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위안화 채권 발행인데 저희들의 중요한 정책 목표 중에 하나인데요. 정책 추진 계획 중에 들어가 있는데요. 예, 그 위안화를 이제 받으면 그걸 이제 운용할 때가 필요한데, 그 중요한 운용 수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RQP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국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예를 들어서 공장을 뭐 외국인 중국에 투자를 하고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자금을 조달하고자 할 때 홍콩으로 가지 않고 이제 한국에서 그 자금을 조달을 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그 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자금 운용의 수단이 될 수 있는데, 그 위안화 채권을 그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또 필요하면 이제 IR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추진 중입니다. 이제 이런 아까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각각 그 워킹 레벨로 해가지고 지금 태스크포스를 작업반은 이제 운영이 중인데요. 그 TF를 구성을 해서 운영 중에 그 작업반들의 그 각각의 내용들을 취합을 해서 이제 이른 시일 내에 그 전체 TF를 열고 거기서 이제 그 관련 내용들을 추려서 중국 측에 건의할 사항들 또는 불분명한 사항들을 이제 중국 측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저기 앞에서 이제 은성수 차관부께서 발표하신 대로 그 10월 내에 이제 위안화 청산은행을 이제 그 실제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직거래 시장도 연내 개소하고, 그리고 또 이 RQP라든가 관련 제도를 개정하는데 시행령 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내년 6월까지는 그런 관련 제도를 다 이렇게 완비하도록 그렇게 그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위안화 허브를 저희들이 추진한다, 또는 위안화 무역 결제를 이제 적극 추진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 홍콩이나 런던에 비해서 과연 한국이 그런 비교 우위가 있겠냐? 걔들은 금융 강자고 한국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거기보다 금융 경쟁력이 많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위안화 를 적극 활용해서 그 어떤 금융산업을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겠냐, 또는 금융협으로 나갈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뭐 쉬운 작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었고요. 하지만 거기에는 이제 상당한 포텐셜이 있는 거고, 우리 국내 금융기관들은 항상 이제 국제 어떤 업무의 역량을 쌓아 나간다, 또는 국제적으로 이름 있는 그런 IB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정책을 많이 저희들 그런 희망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익스포저가 별로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을 쌓을 기회가 없었는데, 위안화 허브가 제대로 추진이 된다면 이제 그런 그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그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 많은 몇몇 분들의 어떤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영국에서도 그 위안화 허브를 이제 추진하고 최근에 이제 RQP를 획득을 해서 이제 한 3개 정도가 RQP를 이제 받아서 그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영국도 위안화 베이스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영국에 투자하는 자금은, 영국이 이제 중국에 투자하는 자금은 전부 홍콩에서 끌어다 씁니다. 홍콩에서 끌어다 쓰고, 또 그 형태도 위안화로 직접 그 투자하는 게 아니라 최종 투자자는 이제 그 유로나 파운드화로 이제 그걸 투자를 하고, 그걸 이제 스왑을 걸어서 이제 그 위안화로 투자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비해서 우리는 그 영국이 이제 중국과 어떤 실무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위안화가 축적될, 위안화 리퀴디티가 형성될 기회가 많지 않은 거고요. 그에 비해서 한국 기업들은, 한국은 이제 그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위안화 대중 무역 흑자가 있는 거고, 그걸 적절히 활용만 한다면 충분히 그 많은 유동성을 확보하고, 거기서 어쩌면 뭐 홍콩 못지않은 낮은 금리로, 유동성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금리 경쟁력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높은 그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서 그 위안화 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그 상황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위안화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발굴이 되고 또 역량이 개발되면 충분히 그 한국도 위안화 허브로 나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포텐셜이 충분하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